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구조 7번째 시간에 주소 지정 방식과 연산, 그리고 명령 실행과 제어, 좀 상당히 좀 빡빡한 문제풀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이 단원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역시 주소 지정 방식과 연산, 명령 실행과 제어 부분까지 문제를 다 풀어볼 건데 시간이 조금 빡빡하게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팍팍 채워 넣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주소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 것은,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것은 CPU라는 이 그 중앙 처리 장치가 주기억 장치에게 그 메모리 속에 있는 내용을 수시로 이제 불러왔다가 또 갖다 주고 불러왔다가 갖다 주고 이 과정이 CPU와 주기억 장치는 항상 같이 해야 된다고 본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 설계를 할 때 CPU가 효율적으로 주기억 장치의 어떤 내용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주소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을 항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문제는 당연히 4번이 답이 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독립을 시킬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부분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수행 속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말이고요. 정답 4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는 주소 지정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던 거 직접 번지 방식, 그리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 그리고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배웠었죠. 아닌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주소 지정 방식의 종류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3번 문제는 명령어의 오퍼랜드 부분. 자, 오퍼랜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거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에 실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즉시 주소 방식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주소 방식, 당연히 즉시 주소 방식이죠. immediate 주소 방식입니다. 정답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5번 문제는 이제 간접 주소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간접 주소 방식은 명령문 내에 번지가 어떻게 돼 있냐? 그쵸? 라번에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번지가 들어있는 장소를 표시해 준다면 이게 바로 간접 주소의 정의가 되겠죠. 정답 라번이 되겠고요. 6번 문제 역시나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자, 이거 프로그램 카운터 값에 PC의 값에 명령어의 주소 부분을 더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바로 상대 번지 방식이죠. 자, 우리 본 교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본 교재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 지정 방식 3.3 단원을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이제 도표를 보세요. 도표. 그죠? 3.3 단원의 맨 아래쪽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유효 주소가 명령어의 주소 부분 플러스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효 주소가 명령어의 주소 부분 플러스 베이스 레지스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이스 레지스터 문제도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베이스 레지스터와 그리고 상대 주소 방식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시키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냐 베이스 레지스터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묻는 문제가 특히 이 상대 주소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에 의해서 명령어 부분을 더해서 나타내는 부분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6번 문제는 별표 한 3개 정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설명이 되고 있네요. 자, 베이스 레지스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프로그램 재배치가 용이하다는 게 좋은 점이고요. 다중 프로그램 기법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한정조사 들어가면 아니라 그랬었죠. 인스트럭션의 길이가 절대 주어마다 반드시 길어진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리엔트란스. 방금 보셨던 페이지 도표 바로 밑에 보면 리엔트란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기사에서 자주 출제됐던 게 인덱스 레지스터와 간접 번지 방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정답 가번 처리하시면서 인덱스 레지스터와 간접 번지 방법의 사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리엔트란스라는 개념이라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외워두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4단원 넘어가서 연산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연산에서는 논리 연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우리가 논리 연산에 쓰는 뭐 and, or와 not, 뭐 complement 이거 뭡니까? 보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 연산에서 우리가 다 배웠었어요. 그죠? 로드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온다는 의미지 논리 연산에 대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연산자 중에서 이제 단항연산과 이항연산을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다음 중 단항연산에 속하는 것은 이항연산에 속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항연산이에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우리가 논리식으로 나타낼 때는 논리 합을 나타낸다. 그러면 A, O와 B 뭐 이런 식으로 또는 A and B 그러니까 O나 and나 뭐 이런 XO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항연산에 속하지만 이런 not 같은 경우에는 not A 그러니까 A의 바를 나타낸다. 이거는 단항 항이 A라는 하나밖에 없을 때 연산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단항 연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not나 complement도 A의 complement, A의 보수를 나타내 이것도 A라는 항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단항 연산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R나 and나 XOR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항 연산에 속한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and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마스킹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인데 자, 한 장 넘기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3.4 연산 부분에 본 교재의 내용에 보시면 갈로 2번에 주요 연산 및 기능 부분에 보면 and는 masking operation이라고 갈로 안에 영어로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or는 selective set이라고 갈로 안에 적혀 있죠. 그리고 XOR는 비교, compare라고 적혀 있어.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nd는 masking, or는 selective set, XOR는 compare, 그리고 not는 보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컴플리먼트. 자, 이렇게 같이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nd 마이크로 동작과 유사한 것은 그랬으니까 마스크 동작이라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관련 문제가 나와요. 자, 4번 문제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4번 문제에 보면 selective set 연산이다. 요거 나오면 그죠? 셀렉티브 셋 연산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오화 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스크 밑에 마스크가 나오면 이건 무슨 연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AND 연산이라 그랬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A와 B의 입력이 00, 01, 10, 11. 자,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AND 연산의 결과값은 AND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1일 때만 여기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AND 연산의 진리표의 결과가 되는 거고 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00, 01, 10, 11일 때 어느 한쪽에 1이 들어가기만 하면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 1, 1이고 0, 0일 때만 0인 거. 요게 오화 연산의 결과죠.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마스크라, AND라고 불러줬으면 쉽게 맞췄을 텐데 AND가 마스크 비트라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1010과 0110을 상호 AND 하였을 때 물론 여기 AND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말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마스크라는 말이 나오면 AND를 나타내는 거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10010 세로로 적어볼게요. 1001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01110 01110 자, 이 AND 연산의 결과물은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는 게 AND라 그랬었죠. 그래서 둘 다 1인 경우는 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000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라번이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셀렉티브 셋이라 그러니까 O와 연산이니까 자, 두 개의 AB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AB를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AB를 A가 1010이니까 1010이라고 적어보고 B는 0011이니까 0011이라고 적어보고 그러면 오화 연산 같은 경우에는 00일 때만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0일 경우 얘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로 처리되니까 결과물은 1011이 답이란 얘기죠. 자, 1011이 돼 있는 게 바로 나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사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알면 진짜로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니까 잘 정리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자, 논리 마이크로 동작 중에서 exclusive OR, XOR에 대한 얘기죠. 자, XOR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XOR는 아까 뭐라 했어요? 그쵸? compare, 비교를 의미한다 그랬었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ive set 연산은 OR라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 마스크 동작은 AND라는 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줍니다. 자, 6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기본적인 스탠다드 정석 방법을 한다면 자, 8비트 부호와 자, 2의 보수로 나타낸 마이너스 77이에요. 그러면 2의 보수로 나타낸 마이너스 77. 자, 마이너스 77을 일단 이진수로 바꿔야 되고 마이너스기 때문에 맨 앞에 부호 비트를 1로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서 미리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진수의 자릿수 총 8자리 중에서 첫 번째 자리가 2의 0승 자리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2의 1승 자리니까 2가 되겠고 2의 2승 자리 4가 되고 2의 3승 자리 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 2, 4, 8, 16, 32, 64 그리고 맨 앞에 이 비트는 바로 부호가 들어가는 비트, 사인 비트라 그래서 부호 비트를 따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 그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마이너스 77을 2의 보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77을 2의 보수로 바꾸기 위해서 77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77 나누기 2 해서 쭉쭉쭉 계속 나눠서 나머지 확인해서 77을 이진수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하죠. 자, 77을 만들기 위해서는 64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죠? 64. 그럼 77에서 64를 빼면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77에서 13이 남죠. 자, 13을 만들려면 8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4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앞에는 부호 비트니까 마이너스니까 1을 넣어준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1100, 1101 이렇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77을 부호와 절대치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본 강의에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이 되고 있었나? 이번 강의 맞죠? 자, 본 강의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어떤 숫자를 주어졌을 때 마이너스 77을 주어졌을 때 이 숫자를 부호와 절대치로 바꿔라 했을 때 못 바꾸면 안 돼요. 일단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맨 앞에 부호 비트 넣고 쭉 나열해주면 되니까 결국 이 첫 번째는 부호와 절대치 방법이에요. 그럼 부호와 절대치 방법에서 두 번째 제가 뭘로 바꿨냐면 부호와 1의 보수로 바꿨어요. 자, 부호와 1의 보수로 바꿀 때는 부호와 절대치의 수치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면 되죠.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고. 자, 그러니까 부호 비트는 그대로 와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자, 1 대신에 0으로 바꾼 거고요. 0 대신에 1로 바꾼 거고, 0 대신에 1로 바꾼 거고, 1 대신에 0으로 바꾼 거고, 역시 1 대신에 0으로 바꾼 거고, 또 0 대신에 1로 바꾼 거고, 1 대신에 0으로 바꾼 거예요. 자,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여러분 앞에 적으세요.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게 부호와 절대치를 나타내는 그 숫자고, 두 번째 것은 제가 부호와 1의 보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77을 2의 보수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77을 2의 보수로 좀 바꾸게 되면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부호와 1의 보수 이 전체에다가 1을 더한 것은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1을 더해서 얘가 1로 바뀐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맨 앞에는 부호 비트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다? 부호와 2의 보수의 결과가 된다. 자, 이 결과가 우리는 부호와 2의 보수의 마이너스 77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줄 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문제에서는 이 마이너스 77을 오른쪽으로 두 비트 산술 시프트를 수행했대요. 오른쪽으로 두 칸을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 밀었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이 1은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1.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죠? 자,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을 밀었으니까 민 상태로 그대로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앞에 두 칸이 비었잖아요. 자, 비었을 경우에 우리가 2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빈 칸, 패딩 비트에다가 뭘 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재에 3.4단원 연산의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 보면 도표 안에 패딩 비트라 그래서 shift right라 그래서 2의 보수 부분 패딩 비트에다가 1을 넣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보수는 1을 패딩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밀고 얘를 이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맨 앞에 빈칸 두 자리에는 1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맨 앞에는 부호 비트니까 1 그대로 두면 돼요. 마이너스니까. 그죠? 자, 얘가 뭐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밀었는 상태에서 패딩 비트까지 넣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비트 산술 시프트 했을 때 수행된 결과를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수행되는 결과가 이게 답이 아니라 얘를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의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얘는 2의 보수 상태에서 뒤로 밀어서 두 칸 밀어서 패딩 비트 1까지 채워준 상태니까 2의 보수 상태에서 밀어둔 상태라는 얘기죠.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린다는 것은 이 2의 보수 상태를 다시 1의 보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로 바꿀 때는 맨 끝에다가 1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2의 보수에서 1의 보수로 바꿀 때는 맨 끝에다 1을 빼주면 되죠. 역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101100에서 100에서 1을 빼주면 자, 1 맨 끝에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1을 빼주게 되면 여기서 1을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오죠. 그럼 얘가 하나 빌려오게 되고 얘가 하나 빌려오게 되는 거니까 앞자리 수에서 두 개를 빌려오니까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에서 1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01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에서 1을 뺀 상태가 011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의미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2의 보수 상태에서 1의 보수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러면 1의 보수에서 다시 부호와 절대수로 바꾸려 그러면 0과 1을 뒤집어 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화면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본다면 얘가 1의 보수 상태까지 만들어진 거고 얘를 다시 부호와 절대수로 바꾸기 위해서 1을 0으로, 0을 1로 다 뒤집어 버리면 돼요. 1을 0으로, 0을 1로, 1을 0으로, 1을 0으로. 부호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뒤집어 버리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 자, 맨 끝에가 1의 자리, 그 다음에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의 자리니까 16이 한 개고 4가 한 개니까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20을 의미하는 거죠. 20. 그러니까 맨 앞에 부호 비트가 1이니까 마이너스 20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결국 나번에 마이너스 20이 답이 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이 과정을 쭉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천천히 틀리지 않고 해주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 자체를 한 번만 훈련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도 거의 이 한 문제가 한 5분 이상을 지금 소요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 문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이 문제 제껴놓고 나머지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 표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틀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8비트 부호와 2의 보수한테는 이 마이너스 77이라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다는 얘기는 나눗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오른쪽으로 두 비트를 시프트 한다는 얘기니까 77이라는 숫자를 2로 한 번 나누고 그 숫자를 한 번 더 2로 나눈 거야. 두 번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 나눈다는 것은 4를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77을 4로 나누게 되면 자, 4, 1은 4 하고 37이 되니까 4, 9, 36 하고 그 다음에 10이 남으니까 4, 2, 8, 19.2 해서 8. 그 다음에 20이 남으니까 4, 5, 20에서 19.25가 나오죠. 결국 답은 마이너스 19.25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9.25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로 나타낼 때는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이하는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소수 이하를 어떻게 한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이하를 버린다는 얘기는 이 소수 이하를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9가 되느냐? 아니죠. 소수 이하를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0을 기준으로 양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뭐 19.25다.
그러면 소수 이하를 버리게 되면 19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음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19.25다 그러면 소수 이하를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20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나눠서 4로 나눈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에서 소수 이하를 버리게 되면 음수기 때문에 소수 이하를 버리면 마이너스 19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6번 문제가 나온다면 오른쪽으로 몇 비트를 시프트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시프트 하면 2로 나누고 한 번 더 시프트 하면 4로 나누고 그렇죠. 한 번 더 시프트 하면 8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소수 이하를 버리게 되면서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정석대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역시나, 자, 다음은 이동 시프트의 경우이다. 8비트로 구성된 레지스트의 7번 내용이, 자, 이거다. 자, 이진수 하나를 주어줬어요. 그리고 SRA 7,3을 실행하고, 이 SRA 7,3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SRA 7,3은, 레지스터 7번. 자, 여기에 들어있는 이 숫자를 우측으로 7,3이니까, 산술 이동해서 3회를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110-11001이라는 숫자를 제가 적어봤어요. 110-11001이라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몇 번? 3번 밀었다는 얘기죠. 3번 밀게 되면 얘는 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1이 이렇게 오게 되고 얘가 이렇게 오게 되고 이 0이 이렇게 오게 되고 이 1이 이렇게 오게 되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비어지는 부분이잖아. 세 자리가. 비어져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부호와 절대치로 바꾸라 그랬으면 이 부분이 패딩 비트가 0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2의 보수나 1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패딩 비트가 1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 도표에 보면 오른쪽으로 시프트 라이트 했을 경우에 부호와 절대치는 패딩 비트가 0이지만 부호와 1의 보수법과 부호와 2의 보수법은 패딩 비트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산술 이동을 3회를 했을 경우에 얘의 결과는 뭐냐면 부호와 절대치일 경우에 패딩 비트가 0으로 3개가 들어간 거고 부호와 1의 보수나 부호와 2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패딩 비트가 1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1의 보수로 패딩하라 그랬는 건지 2의 보수로 패딩하라 그랬는 건지 부호와 절대치로 패딩하는 건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개를 다 구해보니까 가나 다라에 있는 거는 답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문제에서 이제 부호와 절대치나 뭐 1의 보수나 2의 보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000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1011 이게 답이거나 1011인데 패딩 비트가 111로 들어간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죠. 근데 가나다라에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된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면서 이 문제는 1의 보수나 2의 보수로 패딩한 부분을 묻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따지면 이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부호와 절대치냐 1의 보수냐 2의 보수냐를 알려줬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 상태가 나오게 되니까 패딩 비트를 뭘로 쳐야 되는지를 헷갈리더라도 답 속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4단원의 연산까지 풀어봤고요. 자, 4.1단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5분간 쉬셨습니까? 저도 커피 한잔 하고 와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시다가 잠이 오거나 좀 필요할 때 커피 한잔 하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또 힘내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4.1단원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부분인데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CPU 내의 레지스트들과 그리고 연산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고요. 프로그램에 의한 명령 수행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3번에 보니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CPU 내부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아니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실행될 때마다 CPU 내부의 상태를 변하게 된다는 게 맞는 말이죠. 정답 3번이고요. 2번 문제는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한 CPU의 상태 변화를 무엇이라는가?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CPU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부분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역시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순서적으로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중간중간에 제어 신호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 문제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실행되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션이 실행될 때마다 클럭 펄스를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클럭이라는 나번의 일종의 신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는 마이크로 사이클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그랬는데 마이크로 사이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개념과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달라요.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은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자체를 우리가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교재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그 종류에서 이제 사이클 타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동기 고정식, 동기 가변식, 비동기식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우리 교재의 4.1 단원에 있죠. 관계가 적은 정답은 4번이에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수행 시간의 차이가 큰 것을 30개로 구분해 사용한다? 30개로 구분해 사용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맞는 말, 가나다 세 가지를 통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마이크로 사이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문제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는 동기가변식의 동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수행 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 자, 중요한 특징은 CPU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는 없고요. 넘어가서 4.2 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죠. 자, 메이저 스테이트 부분은 여러분 교재를 이제 앞쪽에 넘겨주셔서 문제풀이 앞쪽으로 넘겨주셔서 4.2 단원에 메이저 스테이트의 변화 과정에 대한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인출 사이클, 패치 사이클로부터 시작해서 실행 사이클, 그리고 인터럽트 사이클, 그리고 간접 사이클까지 화살표 방향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 그림을 잘 봐두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execute 상태가 끝나면 항상 패치 상태로만 간다. 이렇게 한정조사 들어가면 틀린 답이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앞에서 다른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execute 상태가 끝나면 패치 상태로도 가지만 어디로도 갑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interrupt 사이클도 가게 되죠. 상황에 따라서 interrupt로 갈 때도 있고 인출 사이클로 갈 때도 있다는 거. 정답 가번이고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2번 문제는 전자계산기의 이제 CPU는 4가지 상태를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그 4가지 상태를 우리가 패치 사이클, 그리고 인터럽트 사이클, 그리고 execute 사이클, 그리고 하나 더 indirect 사이클 4가지가 있죠. 정답 나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자, 메이저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메이저 스테이트는 execute가 끝나면 항상 패치로 간다. 이거 앞에서 틀렸다고 그랬었죠. interrupt도 갑니다. 다번이 맞는 말이죠. 메이저 사이클은 패치, indirect, execute, interrupt 과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의 초기 주소 값이 결정되고 또 주소에 의하여 명령어가 기억장치로 읽혀지는 것을 우리는 패치 사이클에서 하는 일이다. 인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5번 문제 역시나 execute 사이클 중에서 실행 사이클 중에서 interrupt 요청을 받아서 interrupt를 처리한 후에 가는 곳은 어디냐를 묻는 거죠. interrupt 처리하면 당연히 패치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자, 6번 문제는 어떤 명령이 수행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뭐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로서 MAR의 값을, PC의 값을 MAR로 넣어주는 이 단계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4.2 단원의 갈로 1번의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큰 도표 하나 나와 있죠? 그 도표가 패치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트랜잭션 첫 번째 단계가 PC의 값을 MAR에 넣어주는 단계가 맨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AR 값을 MBR에 넣고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증가시켜주고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증가시켜준다는 게 PC는 PC 플러스 1로서 하나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갈로 6번에 보면 인터럽트 단계 있죠. 그 인터럽트 단계에서도 인터럽트 사이클이 일어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순서 있죠. 그 순서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6번 문제의 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다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무엇을 수행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 교재에 갈로 2번에 보면 AND, 그리고 ADD, 그리고 LDA. 그러니까 LDA가 이제 Load to AC, Accumulator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STA, 그리고 BUN, BSA, 그리고 마지막 7번에 ISZ까지, 이 순서가 나오는 이 네모 박스 있죠. 그 박스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죠? MBR의 값을 MAR에 넣고, 그 MAR의 값을 다시 MBR에 넣고, ACC에다가 0을 넣어줌으로써, 어큐뮬레이터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과정은 로드 투 ACC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누산기죠. 누산기를 로드 시켜주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거. 정답, 나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의 과정을 묻는 문제라면 이거는 무조건 패치 사이클 아니면 인터럽트 사이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여러분 교재에서도 앞 페이지에 보면 큰 도표에서 패치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순서가 나와 있고 한 장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면 갈로 6번에 인터럽트 단계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8번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MAR에 넣고 그 MAR의 값을 MBR에 넣고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증가시키면서 MBR의 값을 다시 OPR에 넣고 그 다음에 MBR의 값을 다시 I에 넣어주는 이 과정은 패치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교재 앞쪽에 4.2 단원의 맨 아래쪽에 있는 큰 도표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8번 문제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9번 문제 넘어서 저기 10번 문제, 1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가 바로 인터럽트 사이클에 대한 마이크로 연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럽트 사이클에 대한 마이크로 연산의 순서는 역시나 첫 번째가 PC의 값을 MBR에 넣는 과정이니까 얘가 첫 번째가 되겠고 얘가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가 되고 얘가 네 번째가 되는데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교묘하게 이 MAR을 M한다. M하고 MAR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MBR의 값 여기 MBR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담아놨으니까 MBR의 값을 MAR, M에다가 넣는 과정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MAR 적혀 있으니까 답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11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8번 문제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는 간접 사이클 동안 어떤 동작이 수행되는가 했는데 간접 사이클은 주소를 인출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명령어의 주소를 인출하는 거냐 데이터의 주소를 인출하는 거냐 그 차이죠. 당연히 데이터의 주소를 인출하는 게 간접 사이클이죠. 정답 3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역시 메이저 스테이트 중에서 하드웨어로 실행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는 인터럽트 사이클을 위한 마이크로 연산이 아닌 것은 이거 앞에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에 대한 순서를 아까 묻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4번에 이 MAR이 아니고 MBR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2번은 다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큰 2번에 큰 갈로 2번에 AND, ADD, LDA, STA 뭐 이것 중에서 하나 골라내라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 뭡니까? MBR을 MAR에 넣고 그 다음에 이 MAR의 값을 MBR에 넣고 그리고 이제 MBR 값을 어큐뮬레이터라는 더한 값을 EAC에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덧셈하는 거죠. 그쵸? 덧셈하는 거 맞죠? 그죠? add에 대한 얘기죠. add. 그래서 add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MAR에다가 MBR을 넣고 그 다음에 MBR에다가 MAR을 넣고 그리고 어큐뮬레이터에다가 MBR을 더한 값을 넣어주는 건데 여기 EAC라고 되어 있는데 요 E자가 이렇게 그죠 빠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 안에다가 어큐뮬레이터와 MBR을 더한 값을 넣어주는 거 요거를 외워두시면서 이렇게 되면 add에 대한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3단원으로 넘어가죠. 자, 4.3단원은 이제 제어 장치와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인데, 제어 데이터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어 데이터는 당연히 연산자의 종류 맞고요. 연산을 위한 수치 데이터 아닙니다. 인스트럭션의 주소 지정 방식 맞고요. 연산 결과에 대한 상태 플래그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정답은 나번이고 수치 데이터는 상관이 없고요. 하드와이어 방식이라는 게 그 고정 배선 방식이죠. 여러분 교재에 제어 장치의 구현 부분에서 하드와이어는 고정 배선 방식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 제어 장치에서 고정 배선 방식과 제어 방식과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을 서로 비교해 놓은 도표가 있죠. 그 차이를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드와이어 방식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보다 좋은 점이 뭐냐? 아무래도 하드와이어니까 기계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정 배선 방식이니까 이 부분은 컴퓨터의 속도가 얘보다는 얘가 더 빠르다는 말. 좋은 점은 바로 요거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2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자,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내 제어 워드가 특수한 기억장치 속에 저장되는 것을 무엇이라는가. 이게 바로 마이크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작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1년에 여러 가지 제어 워드가 특수한 기억장치 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규모에다가 어떤 내용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내에서 동작 제어에 항상 필요한 모니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모니터 프로그램의 기억되기에 적당한 장소가 뭐냐?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이제 부팅될 때 자주 사용되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스템적인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리드 온리 메모리에 해당되는 롬이라는 거.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롬 바이오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롬 속에 기억됨으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이 내용을 고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롬이라는 게 읽을 수만 없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걸 전부 다 세팅을 해서 롬에 기억시켜 놓게 되면 컴퓨터가 동작할 때 항상 읽어내면서 그 내용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정하기가 힘들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제어 메모리에서 번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마이크로 명령에서 지정하는 번지를 무조건 분기한다. 무조건 분기한다는 게 우리가 고투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고투 A 하면 A 쪽으로 바로 가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서브루틴은 콜과 리턴 과정이 필요로 하고요. 상태 비트에 따른 조건부 분기도 가능한데 이 명령어 분석에 따른 그 명령어를 실제로 제어 메모리에서 그 명령어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 분기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상태 비트에 따른 분기를 하느냐, 명령어 분석에 따른 분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헷갈리게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를 보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인 형태로 이제 그 상황이 좁혀가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옳지 않는 것은 라번이니까 가나다를 통해서 역시나 마이크로 명령에 지정하는 번지를 무조건 분기하는 방법과 서브루틴을 콜하는 방법과 되돌리는 리턴 방법, 그리고 상태 비트에 따른 조건부 분기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마이크로 명령 형식을 표시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수평 마이크로 제어 명령이 있고요. 수직 명령이 있고 나노 명령이 있죠. 이걸 많이 했던 거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금 빡빡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주소 지정 방식과 연산에 대해 정리를 하고요. 명령 실행과 제어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7강 본 강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또 관련된 문제를 이번 시간에 문제처럼 잘 정리해 주신다면 사실 그 생뚱맞게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과감하게 틀려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진행돼 왔던 부분은 맞춰주신다면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전자계산기 8강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는 이번 시간보다는 조금 쉽게 진행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또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문제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